직전 회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김제시 농업이유소 설립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서창배라고 합니다. 그 세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참 이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효님들도 이러한 변화된 이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좀 준비하고 저희들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0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농업이유소 설립추진단장 좀 맡은 상황이고 또 우리 조경희 회장님과 그리고 이제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이 설립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약 한 30분 정도 이 농업이유소란 어떠한 것이고 또 김제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그거 말씀을 드리고 그거 약 50분 정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라 하시는 분 농업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제시 농업이유소 필요성과 설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저희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갈수록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업 여건이 쪼그라들어 가고만 있죠. 자, 농업 인구 어떻습니까? 1980년대 그때 우리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약 1000만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많았던 농업 인구가 한 40년이 지난 현재 전체 인구의 약 4.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220만 명 정도, 약 4분의 1 정도로 농업 인구가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농업도 이 국내 총산전 대비 약 1.9% 이 수준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먹이 살리는가? 우리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농업 선생학이 약 한 5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이 기업이 한 해 매출액이 약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농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이런 관심과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계속해서 이 시장 개방, FTA 자유무역협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와 이렇게 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우리 농민들이 내몰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이 쌀값, 농산물가 폭락, 또 요즘 들어 더 심화되고 있는 기상재해까지 우리 농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갈수록 여러 가지 그 생활 여건을 쫓아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농촌 지역의 인구는 갈수록 급감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30년 내에 소멸하는 그러한 지역 대부분이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농민 단체들 간에는 지금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61 이 숫자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법인 숫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농민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김제시 관내도 제가 한번 그 저번에 농업이유소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농협을 포함해서 품목단체들 다 포함하면 약 60여 개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다수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농민 단체들끼리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농민 단체들이 중앙 단위로 올라가더라도 여러 단체들이 있죠. 근데 전체 함께 모여서 어떤 행사를 치르거나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마음에 맞는 단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대농정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농업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이러한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농업휴소 정말 생소하죠. 많은 사람들이 농업휴소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뭔지 몰라요. 도대체 농업휴소를 뭐 하는 곳인데, 휴하는 곳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 부분은 진짜 복잡해요. 품목도 다양하죠. 뭐 식량작물부터 시작해서 채소, 특산, 과수, 또 수산업까지 이러한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실타리처럼 이 농업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꼬여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얽혀있는 이 부분을 국민들과 또 행정과 같이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실타리를 풀어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현대는 각 크고자 하는 농민단체들이 각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 중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있죠.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환으로 농업휴소 법제화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1년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죠. 지난달 8월 말일에 가까스로 정부 입법안이 국무휴유를 지금 통과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이 또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 4개의 법안과 또 정부에서 제안한 이 입법안을 놓고 잘하면 이번 국회에 농업휴소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공이효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이효소 설명할 때 그냥 상공이효소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헌법 123조 5항에 보면 국가는 농어민과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좋은 규정이 헌법에 있는지를 저 몰랐어요. 이번에 보고 알았는데, 이 헌법 이 규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들은 1952년에 상공이효소법을 제정을 했죠.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대한상공이효소가 창립이 됐고, 이 중소기업의 권익활동을 위한 이러한 활동들을 대한상공이효소가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어민의 권익을 위한 이러한 자조조직은 지금 법적으로도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고 아직 그러한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죠. 어떠한 분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농업은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죠. 갈수록 축소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떤가요? 기업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 있죠. 그리고 발전을 엄청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의 한 부분이 그들은 이 상공이효소를 조직해서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 농어민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농업 부분이 정책 순위에서 밀려나고 소유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100% 그 말이 옳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공감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 대한상공이효소 제정 현황인데요. 2015년 기준 370억 원 정도, 지금 한 400억 원이 넘겠죠.
이처럼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이러한 홍보나 또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대한 로비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죠. 요즘 들어서 협치, 거버넌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김재 씨도 이 협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도 상당 부분 협치를 기구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도 농업 관련된 여러 협의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또 각 단체 회장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그냥 협치로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협치 관계는 우호적인 수직적 관계의 협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분이 행정이고 이분은 우리 농민들이겠죠. 이것을 서로 동등한 관계인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협치 체계는 행정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갈등할 수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농민단체는 대안 없는 비판으로 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농업이웃을 통해서 함께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실행도 같이 하고 평가도 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이런 민관 협력의 진정한 협치 체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이웃수가 이제 설립이 되면 우리 농업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5대 축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업이웃은 단순한 어떠한 그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공적 기구로서 그리고 출연 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고 그 농정 참여나 조사 연구나 교육 훈련이나 공적 서비스 등 농민들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이웃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 자문 대우기구 역할, 또 농업 인력 육성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 조사 및 서비스,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색 사업들, 이 다양한 사업들을 농업이웃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요. 지금 그 농업이웃을 일찍이 좀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강원도 평창 이 지역이 저희도 이제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평창은 해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모아서 조정하고 검토한 후에 행정과 또 의회와 같이 제안하고 협의하여 이것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비슷하게 또 거창군 또한 분과 토론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들, 읍면순위 간담회, 또 타 시도와의 교류 사업, 또 농정 참여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지역 축제나 이러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소식지도 발간하고 지역의 올바른 농업 관련된 조례, 제정을 또 하고 있고 또 농업이 민원 상담, 마을 만들기 특화 사업, 기농기촌, 또 지역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화구는 저희들이 한번 그 방문을 해봤더니 로컬 푸드를 농업이웃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농업이웃소에서 우리들은 로컬 푸드 하면 대부분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지역에서 로컬 푸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농협들이나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봉화군 농업연구소에서 그것을 맡아서 이 노골푸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학교 급식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봉화군 농업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나라는 지금 이제 법도 만들고 또 시범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해외 여러 나라는 예전부터 이 농업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농업 사례를 살펴보면요, 프랑스나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어민들은 농업연구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영국, 미국이나 중국, 쿠바, 라틴 아메리카 국가 등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각 나라의 농업연구소는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만 약 2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그리고 지역이 합쳐진 광역이 합쳐진 중앙, 이런 식으로 현재 규모가 구성되어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그 토지세 있죠. 우리도 뭐 재산세 같은 것도 납부하게 되는데, 그 토지세, 또 정부의 지자체 보조, 기타 수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재정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도 비슷하게 우리의 시군과 같은 시정촌 농업위원회가 있고, 도와 같은 도도연 농업기구가 있고, 또 전국 농업연구소, 이러한 식으로 일본도 진즉부터 농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랑스, 독일, 일본 그 설립 과정과 그 주요 특징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농업연구소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소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1998년도 이때 법제화를 준비하고 시도를 했다가 이게 이제 무산이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군에서 농업연구소를 준비하게 됐고, 2010년도 처음으로 평창과 진안, 나주에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지원 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연구소 현황을 보면 약 40여 개 지역에서 지금 설립을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하고 제주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지금 농업연구소를 현재 하고 있고요. 김제는 여기 있죠. 김제는 2019년도에 농업연구소 설립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현재 컨설팅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립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중단된 상태여서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농업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전부 익산 한번 보면은, 익산은 18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지금 회원수는 약 1000여 명 정도 되고, 그리고 회비는 한 6만 원, 한 달에 월 5,000원 정도 되죠. 1년에 한 6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내고 있고, 상근 직원은 지금 2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제시 농업연구소 이 설립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현재 어느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하실 때 농업일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김제에서도 그 박준배 시장님께서 이렇게 그 시장에 출마하실 때 농업이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조경 이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그 채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8월달에 저희가 그 경북 봉화하고 강원도 평창을 농민단체연합회에서 그 선진지 견학으로 농업이웃소를 견학을 갔어요. 거기를 다녀오면서 각 단체 회장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김제에서도 이 설립을 하자라고 마음을 모았죠.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제 정부 공모사업에 이제 행정에서 응모해서 지금 설립을 위한 그런 컨설팅 지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소 이 설립하는 것이 일단은 그 농민들을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많이 만나서, 왜냐하면 이 농업인소가 굉장히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또 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많은 회원들을 좀 모아서 같이 휴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계획했던 그냥 설명이나 이런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4월 12일 날 어렵게 아까 그 김제에 한 60여 개 단체들이 있다고 했죠. 그 단체 회장님들과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 설명회를 상록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의지가 계시고 저희가 이제 이장단들, 의장단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했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안전개발위원회에서 9월달 정기국회 때 이 조례, 농업인소 설립 근거가 된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조례안을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안도 현재 만들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다 잘 갖춰져 있어요. 정부도 한다고 하고 또 시장님도 한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고 이 분위기는 참 무르익었는데 준비가 안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농업인들은 이것을 준비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고, 진짜 지금 농민단체 연합회가 지금 8개 단체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종호경희 회장님께서 또 상임대표님을 맡으셔서 우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농민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품목이 다양하잖아요. 과수도 있고 축산도 있고 또 그 어업도 있고 또 원예도 있고 그러한 모든 부분까지 다 대변할 수는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대변하고 같이 협의하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예전에 우리 조경희 회장님께서 사무국장 했을 때 농정지원단인가요? 이것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이것과 좀 비슷한 것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농업과 관련 모든 분들을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그 수혜자인 농업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정책과 예산을 좀 결정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설립까지는 했는데 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농업인과 행정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이러한 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조직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꼭 있어야 하는 조직으로, 그리고 농민을 대표하는 대우기구로서의, 그리고 농정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단일 창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농정 파트너. 지금 농정 관련된 이 창구는 단일 창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 농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시장님 찾아가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야기하고, 또 각종 영농조합 법인들 가서 이야기하고, 또 농협조합장님들 가서 또 이야기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도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단체 상대하려면. 앞으로 농업이웃수가 만들어지면 농업 관련 문제는 농업이웃수를 통해서 거기에서 협의하고 토론한 이후에 결정된 사항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다 받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이웃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행정, 시민, 이러한 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이러한 모습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요 사업은 이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범위가, 사업과 범위가. 농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능력과 여건이 든다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러한 역량을 농업이웃수 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수 인력들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추진 방법은 자료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설립 추진단도 구성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계속 휴업을 하고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는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회원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농민위 회원들께 농업이웃수 관련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회원 가입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 저 리플릿 다 받으셨죠? 리플릿 농업이웃수 관련해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회원가입 신청서가 있어요. 저희가 이 회원가입 신청서 회비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한 달에 5,000원, 1년에 한 6만 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6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 나락도 거들어 다니고 그랬었죠. 가을에 1년 농사 지어서 나락 40kg 한 푸대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거기에 좀 가입을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회비가 납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내용에도 있지만 정식으로 김제시 농업이웃수가 출범된 이후부터 그때부터 회비가 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꼭 좀 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회원들이 이제 그 모집이 되면 올해 11월 달부터라도 그분들 위주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 자담회와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지역 분위도 저희들이 설립하고 지역 대의원도 뽑고, 또 여러 가지 정관이나 뭐 이사회나 이러한 것들을 설립 준비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함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좀 회원 가입해 주시고 가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추진단은 약 한 3년 전부터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성과는 지금 그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단체별로 한 사람씩 역할을 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은 앞으로 이제 설립하게 되면 회장도, 부회장도, 감사도, 이사도, 대의원도 이제 선출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조직은 이러한 식으로 사무국, 이사회, 대의원이, 회원총회 이러한 식으로 이후에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른 단체들이 있는데, 그럼 농업이웃수가 설립되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요.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들 또 고유의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단지 그 중복되는 그런 역할은
농업이웃에서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제가 볼 때 설립되자마자 그것을 할 것 같아요. 농업인의 날 행사. 왜냐하면 농업인의 자연합회에서도 지금 위탁받아서 이거 농업인의 행사하고 있는데 하기 싫어 하거든요. 일만 많고 그거 참 힘드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마 다 농업이웃소로 아마 이관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원은 희비를 납부한 회원들로, 그리고 특별위원은 농협이나 농업 관련 유관기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목이 다양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리플릿에 보면 그 희망 분과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식량작물이나 축산이나 기농기초이나 그 희망 분과를 체크를 하시면 그분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에서 또 분과위원회도 뽑고 희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재정자립화, 이제 돈이 문제죠. 근데 이제 법제화가 되면 좀 재정자립화 하는 데는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이 되니까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설립된 각 시군 농업 희우수들이 굉장히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계획도라고 하면 한 올해 정도에는 저희가 그 창립이 됐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 한 7월, 8월경 저희들이 올 가을 또 내년 연초 열심히 준비하면 내년도 7, 8월 달 정도 가면 정식으로 창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향후 운영 계획이고요. 이제 일할 사람을 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뽑을 거예요. 정말 역량 있는 그러한 사람이 농업희우소 그 정책실장이나 사무국장 일하는 사람들이 좀 저희가 좀 그렇게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효과 있고요. 자, 그 농업이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공과 같은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개방화 시대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우리 농민들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고 또 경작 면적도 많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농민들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소득은 그렇게 일 열심히 하고 경작 면적 늘렸으면 농업소득이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통계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소득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작년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1년에 약 4,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순수하게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농업 이익소득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이 1,200만 원이 이 금액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잘 살면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고 하면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간 20년 동안 우리 농업 여건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거 다 시장이 다 개방이 됐죠.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농사 잘 지으면 가격이 폭락해서 별로 돈 버는 거 없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그 농사를 잘못 지면 어때요? 가격이라도 좀 올라서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농사를 잘못돼서 가격이 좀 오르려고 하면 이국에서 막 비행기로 농산물을 수입하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잘 지어도 손해, 못 지어도 손해. 그렇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개방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올바른 농업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다. 어제 그 김변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올해 그 농업 예산 추경 포함해서 김제시 예산이 약 2,200억이다. 저 그렇게 돈이 많은 줄 깜짝 놀랐어요. 자, 2,200억이라고 하면 우리 김제 농가 수 약 한 10,000농가 정도 된다고 보여지군요. 그 농가들에게 이것을 돈으로 풀어주면 얼마나 돼요? 한 농가당 무려 2,200만 원이나 되는 이 막대한 예산,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예산을 농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인 우리 농민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다는 거죠.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새고 있냐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농업 정책을 잘 수립하고 이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서 농업 예산과 그리고 정책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수혜자인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농업이웃소라고 하는 협치농정기구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농업이웃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추가해서 요약해 놓은 약 3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 3분짜리 영상을 틀어드리고 제 1강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이 주인공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국민의 휴식 공간, 생명산업인 농어업.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3.3%. 농업 소득은 2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현재 89개의 시군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와 불안감, 그리고 계속되는 농산물 수입 개방. 그러나 언제까지 갈등만 하며 언제까지 길거리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복잡한 농업 문제, 정부 혼자 풀 수 없습니다. 농어업계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농어업회의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보장받습니다.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 조사, 교육, 공익적 서비스 활동을 합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담고 농어업인의 다양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우리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야 합니다. 충청남도, 제주도와 시군 30여 곳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농업인 단체, 협동조합이 함께 만듭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합니다. 특정 단체, 특정 개인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며 농어업인 누구나 농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농어업인의 의견을 빠짐없이 토론하고 조정합니다. 그 결과를 행정과 협의하여 농정에 반영합니다. 농어업인이 필요한 정책, 예산, 조례, 지역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소식지 발간, 지역농업 조례 제정, 농업인 민원 상담, 지역 농업 현안 토론회,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마을 만들기 특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 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농정의 기본 틀이 바뀝니다. 현장의 요구가 중앙까지 전달되는 상향식 농정이 실현됩니다. 희망찬 농업의 미래, 우리의 손으로. 농업인이 주인공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만 이 성과를 내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농업 관련해서 어떠한 지식을 우리 회원들에게 좀 가르쳐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욕먹을 각오로 한번 우리의 농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정말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소 듣기에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뻔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60년의)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은 1118개입니다. 조합원 수는 220만입니다. 준조합원은 약 1500만 명이고요. 자산은 500조입니다. 본지점은 약 5천여 곳이나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뻔한 질문이니까 상품은 없습니다.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농업협동조합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 엄청난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조합원들이 이 농협에 대해 거는 기대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기를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 우리의 농협이 역할을 잘하면 많게는 절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자, 우리는 그동안 이 농협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진행을 했었죠.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협동조합 교육 개혁학교를 전농 차원에서 운영을 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교육이란 교육은 뭐 대전이 됐든 서울이 됐든 다 쫓아다니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감사 대의원 교육, 또 예결산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했었죠. 또 농협 그 금리가 너무 높다고 해서 이 금리 인하 투쟁을 또 진행을 했었고, 또 임직원이나 조합장 그 임금 인상 저지 투쟁도 했었고, 또 농협중앙위장 직선제 실현과 잘못된 지역농협 정관 개정 투쟁도 했었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수매가격 인상 투쟁 많이 했었죠. 그 일환으로 나락적제도 하고 점거농성도 하고 RPC 봉쇄도 하고, 예전에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죠?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농업 계획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농협 어떻습니까? 만족하셔요? 좀 나아졌나요? 다들 그 대답이 없으신 것이 보니까 만족하시는가?
현재 농협에 만족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많은 그 조합원들을 만나면 항상 농협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고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농협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그러한 사업과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뭘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농협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꿔내기 위한 사업들도 많이 했었죠. 근데도 여전히 농협은 많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 조합원들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그 농협 교육을 받고 또 농업 관련된 그러한 그 행정에 관련된 이러한 사람들, 직원들과 또 그런 사람들과 예전에 농협이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너무나 직원 위주로 직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떠한 분이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참 저한테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참 생각을 해봐라. 농협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조합장이 누구예요? 조합원이지 않냐. 또 농협의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을 결정하고 집행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사 누구냐? 누구예요? 직원이에요? 조합원이잖아요. 또 농협이 제대로 운영되는가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감사 또한 누구예요? 조합원이잖아요. 또 총회의 구성원, 우리 대의원. 이 대의원의 권한과 역할이 아주 박향하죠. 농협의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 어디에서 결정해요? 대의원총회에서 다 승인하잖아요. 농협의 주요한 정관, 대의원총회에서 변경하고 새로 개정할 수 있죠. 또 이사, 감사 누가 뽑아요? 대의원들이 뽑아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직원이에요? 조합원들이잖아요, 다. 그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협은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농협이 조합원 중심이 아니라 직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거구나. 그 원효대사인가요? 가다가 해골바가지에 구이에 물을 먹고 크게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던 분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분의 말을 듣고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농협에 이처럼 바뀌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누구였냐? 바로 나에게 있구나. 내가 누구예요? 조합원. 직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모든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에서부터 농협 개혁은 시작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농협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직원이 아니라 때로는 조합원이 개혁의 대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합원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을 좀 냉정하게 좀 한번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협의 조직 체계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잘 갖춰져 있죠. 자, 조합장은 어떠한 분입니까? 조합장은 농협의 대표권, 그리고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그 희위의 의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막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농협에서. 자, 이사는 어떻습니까? 이사 또한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또 집행부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독하는 이러한 역할을 이사님들이 하시죠. 또 감사 또한 어떻습니까? 감사도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농업을 항시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대원.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정관, 규약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 대원총회예요. 자, 이분들이 다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조합원이죠, 다들. 단지 직원들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을 지시하면 그 지시한 대로 단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죠. 그래서 농협이 새롭게 바뀌지 못하는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공감하셔요? 우리 조합은 아닌 분만 이제 대답하시네. 자, 농협이 이처럼 구조적으로는 참 잘 돼 있어요.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좀 제 생각입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협동조합에서 잘 모른다. 몰라도 적당히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지시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바른 결정과 바른 지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학교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죠. 옛날 독재시대에 이 협동조합 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엄청 질의했죠. 뭐 공산주 하자고 하는 것이냐, 뭐 사회주 국가, 사회주로 하자는 것이냐라는 식으로까지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왜 독재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토론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저것들이 모여서 또 정부 또 뭐 데모할까, 제모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협동조합 교육을 거의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요. 도대체 이 농협이 뭐하는, 어떠한 이념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직원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원들은? 조합원이 똑똑하면 직원들이 피곤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조합원들이 뭘 알면 요구 조건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경제사업도 더 확대해라. 조합을 위한 환원 사업도 해야 되지 않냐. 또 교육지원 사업도 해야 되지 않냐. 요구 조건이 많아지면 직원들의 일거리가 많아지죠. 피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에 관련된 교육들을 농협 차원에서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농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농협이라는 이러한 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모여서 협동조합 관련된 교육도 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거의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협동조합과 기업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들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기업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좀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냐,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모르면 어디다 물어봐야 되죠? 네이버에 물어보면 됩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협동조합은 사업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조합원 간의 상호 구조에 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을 통해서 협동으로 영위하고 그게 영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상호, 서로 돕고 도와가는 데 있다라고 네이버에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은 뭔가 물어보니까 기업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조직이라고. 기업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돈만 잘 벌면 가장 그 1등 그 기업이죠. 근데 협동조합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나온 것처럼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공동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적 구성원이라는 것들이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농협이 돈 벌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물론 수익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수익 사업을 해야 하는 그 목적인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경비를 조달하는 목적으로 그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RBC나 뭐 판매장이나 선별장이나 이러한 것들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지 수익 사업을 위해서 생겨진 것이 협동조합이 결코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란 뭔가 ICA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수요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처를 통해서 공동의 무엇을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직이 협동조합이다 라고 ICA 협동조합연맹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이걸 한 7가지의 원칙을 여기에서 좀 정해 놨는데요. 협동조합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그 7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1원칙은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조합원 제도. 이게 뭐냐면 모든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은 개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나하고 조금 안 친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받아주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동조합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농협에 가입할 때 우리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영농 하고 있는 증명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출자금 부분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만 갖추어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나하고 친하건 안 친하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중요한 정책 수립 의사결정에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기업은 어때요? 기업은 그 자기가 그 출자한 그 주식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를 가지고 있죠. 출자금을 많이 했던 사업을 많이 이용하든 적게 이용하든 똑같이 1인 1표씩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죠. 근데 요즘 그 신세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났대요. 왜냐하면 농협도 보면 적극적으로 농협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농협 사업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 남무현 조합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기 농협 조합원이 약 1,200명이다. 그래서 조합원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은 거의 다 수매해서 팔아주는데 조금이라도 농산물을 출하하는 그 조합원이 1,200명 중에서 200명밖에 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1,000명은 이러한 경제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뭐 나이가 많다든지 또 농업을서 은퇴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비율을 각 농협별로 한번 조사해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아마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죠. 모든 그 조합원들이 자본 조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출자금도 내고 농협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제가 속해 있는 농협도 농협 사업을 단 10원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조합원의 한 15%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한 500여 명 정도. 그리고 그 100만 원 이하로 농협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경제사업, 뭐 비료가 됐든 농약이 됐든 하나로마트가 됐든 전체 조합원 숫자의 약 55%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의 경제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00만 원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조합원의 약 70%가 넘는 이러한 통계를 보면 저희들도 이제 이 협동조합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수많은 조합원들이 있는데 정말 이러한 경제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은 갈수록 적어져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조합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경제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네 번째는 자율과 독립입니다. 협동조합은 어느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통제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협은 태생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세워지지가 않았죠. 1961년도에 그때 이제 농협은행과 그리고 일반 농협이 합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조합장들을 그 당시에 우리가 직접 우리 조합원들이 선출하지가 못했죠. 그때 당시에는 농협중앙회장도 누가 임명했어요? 그 농식부 장관이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우리 희원 농협 조합장들도 우리가 뽑지 못했죠. 우리가 뽑지 못하고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해서 그렇게 이어져 왔었죠.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1988년도 이때 이제 민주화 이제 이 시점에 저희 농협도 이제 직선제로 이제 이루어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가 저희 손으로 조합장을 뽑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농협도 최상적으로 이 자율적으로 독립되어서 설립되어진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과 훈련 및 홍보입니다. 그 앞전에도 제가 이제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이 교육 부분은 그 어떤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원칙에도 선출된 임원이나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실시해야 되고 또 그 일반 시민들에게도 협동조합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해야 된다라고 제5원칙에 교육, 훈련 및 홍보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6원칙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원래 그 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만으로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협동조합 할 필요가 없죠. 그 양반들은 그분들 기업을 해야죠. 그것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제 관내에도 협동조합들이 많죠. 또 뭐 협동조합 비슷한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뭐 영농조합 법인들도 있고 다양한 이런 소규모의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이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오인근 조합장님께서 원장님께서 조합장 시절 때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농협이 협동조합에 협자도 오른다고. 한 A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쌀 5만 원에 판다. 그러면 B농협에서 어때요? 어이, 내가 49,000원 줄게. C농협에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48,000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많은 농협들이 이러한 경쟁 체제로 가서는 안 되고 서로 협력하는 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함께 더불어서 거대한 이러한 유통업체나 거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규모도 작고 영세한데 거기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역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신들의 돈벌이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우리 여기에도 대기업들이 홈플러스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단지 여기에서 얼마큼 돈을 뽑아갈 것이냐. 이 돈벌이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협동조합에서 바라보는 이 지역은 바로 자기가 속한 조합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생활의 공간. 자기 조합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의 공간인 지역이 조합원들이 살아가기 정말 편리하게 또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러한 기여 활동을 협동조합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많은 그 협동조합들을 보면 이러한 것에는 굉장히 많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협동조합 7가지 원칙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1원칙 자발적인 공개적인 조합원 제도,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3번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원칙 자율과 독립, 5원칙 교육 훈련 및 홍보, 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기가 속해 있는 협동조합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판단할 때는 이 7가지 원칙이 한번 비춰보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지 아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좀 채워가서 이런 협동조합의 원칙에 맞게끔 우리의 농협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원칙이나 협동조합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그 단체나 조직은 설립 목적이 있죠. 그냥 무조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일반 그 사회단체
보면 10개 이상 거기에 지금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개 모임도 있고 신교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상교 모임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다 그것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서로 우리 뭐 어디 보면 먹자개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만나서 좋은 데 가서 먹는 것이 주목적이야. 또 상족에는 애견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런 그 목적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뭐 방범대나 뭐 소방대 이런 데도 다 거기에 맞는 목적이 있죠. 농협도 설립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우리 그 모임하는 거기에 보면 그 회칙 있잖아요. 회칙에 보면 거기에 보면 목적도 있고 뭐 임원은 어떻게 뽑고 또 희비는 얼마고 거기 회원들이 그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그 애경사 때는 뭐 10만 원을 준다. 결혼식 할 때는 뭐 50만 원을 준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회원들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게 챙겨주면 받을 수 있을랑가는 모르지만 농협도 농협 정관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대원들이라고 하면 농협 정관 정도는 집에 비치를 해두고 항상 봐야 돼요. 농협 정관에 보면 2조에 이건 어디나 어느 농협이나 다 그 비슷한데요.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저 이걸 보고 야 진짜 잘 돼 있다. 이대로만 하면 정말 좋은 농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정관 목적이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어떻게 판로 확대, 유통 원활화 공헌하고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농협 설립 목적이에요. 그 정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농협 개혁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원래 설립 목적대로 좀 일을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개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혁이라는 용어를 조금 한번 달리 사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농협개혁 해야 된다고 하면요, 그 농협 직원들이나 조합장님들은 너무나 그 단어에 대해서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개혁의 대상입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개혁이라고 하는 뜻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뜻으로 무엇을 확 바꾸고 뒤집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혁이라는 뜻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고 봐요. 개혁이라는 것 뜻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러한 그 원래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비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원래 계획은 이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다시 원래 자리로 뒤돌려 놓는 것,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저는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협 개혁도 저희가 무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원래 농협의 설립 목적대로 좀 그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이 모른다 그랬죠. 무엇에 대해서? 농협에 대해서. 왜? 협동조합 관련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누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직원들에게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직원 중심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과 예산 누가 짜야 돼요? 원래는요, 대의원들이 짜야 돼요. 근데 그만한 능력과 지식이 없죠. 부족하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일단 초안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직원들이 그 사업계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짤까요? 누구나 사람은 똑같아요. 자, 직원이 내년도 사업 짜.
근데 사업을 많이 하려고 짜겠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제 사업들도 막 하고 이런저런 농산물 판매나 또 수매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 할수록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힘들어요. 일이 많아지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인건비나 이러한 것들,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많이 갖고 싶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하는 이러한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축소하려고 하겠죠. 사업부의 예산을 직원들이 짜게 되면 누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짜여진다? 당연히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 중심으로 저희가 짜지 못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맡겨 놓으면 당연히 농협은 직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농협 직원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농협은 기업과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 협동조합인 농협은 사업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운동적인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일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잘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직원들을 뽑을 때 단순히 그냥 뽑을 것이 아니라 진짜 협동조합에 관련한 이러한 것에 좀 어떤 의식이 있는 이런 운동가적인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협 직원들은 지금 그렇게 선출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남무현 조합장이 강의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조합장이 돼가지고 이제 조합장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직원이 농협 직원이 한 30명 되는데 이 30명 중에서 정식 시험을 보고 들어온 직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8명밖에 안 되더래요. 나머지 22명은 다 그 조합원들, 지역 유지들, 그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선거만 끝나면 선거 누가 도와줬다고 해서 자식 취업시켜주고 또 부탁한다고 해서 또 취업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채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직원들은 누가 날 도와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고 협동조합의 동역자로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좀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조합원 중심의 농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현재 직원 중심의 농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잘 뽑아야 되죠. 아주 이건 기본적인 건데 내가 할 수 없으면 나 대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농협 선거 다들 아시죠? 요즘 선거 중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가 농협 선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 선거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의원들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지역마다 그 차이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대의원이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저 협동조합의 운동가다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처럼 대의원들이 막강한 권한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 지역 유지, 지역에서 말맞게를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위주로서 선출이 진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대의원 등록제로 좀 이렇게 바뀌었죠. 옛날에는 추천제로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그냥 어른들이 자기가 한다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등록제로 해서 많이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참 답답하고 지역마다 이것을 나눠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개 한 5, 6개 되는 마을들이 이렇게 합쳐서 뭐 대의원 1명,
두 명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쪽 마을에서 하고 내년에는 이쪽에서 하고 내년에는 시마을에서 하고 이 돌아가면서 이 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배급 나온 것도 아니고. 대원의 임기가 2년이에요. 자, 2년인데, 자, 2년 동안 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이 농협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서 대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잘 뽑아야 돼요. 이 대원이 또 누구를 뽑아요? 이사, 감사를 뽑잖아요. 대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단인 이 대원 선거부터 정말로 역할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조합장 선거 어떻습니까? 조합장 선거 흔히 하느님 말로 그러한 일을 말을 하잖아요. 오당사락 무슨 뜻인지 알아요? 5억을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떨어진다. 이러한 말이 공견연하게 들리도록 굉장히 혼탁한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이러한 조합장이나 대원 또 이감사 하면 우리 자 한번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보자고요. 이감사 선거는 또 어때요? 진짜 이사로서 감사로서 능력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출하고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한번 자기 농협에 속해 있나 한번 이감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협동조합으로서 좀 역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감사 선거도 굉장히 혼탁해졌죠. 여기도 그냥 돈도 주고 뭣도 주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선출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농협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휴유를 잘해야 돼요. 휴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국회의원 알잖아요. 막 출입문 막고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싸워도 의장이 땅땅땅 방망이 3번 치면 끝나요. 휴유에서 결정하면 그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해요.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유에서 결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할 때가 많죠. 휴유 내용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대원들 좀 오래 했었고 또 다른 농협들도 대원총회하는데 많은 곳을 제가 한 번씩 참관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대원총회 때 다루는 예산과 사업계획 몇십억, 몇백억 이 예산을 다루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과시켜주는 대원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휴유에서 결정이 되면 그 즉시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고 직원들은 그 결정된 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휴유 결정을 누가 하냐? 우리 대원, 이사, 감사, 우리 조합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계속 반복지만 알아야 되죠. 모르면 요구할 수도 없고 질문할 수도 없죠. 아는 사람이 질문을 하죠. 아까 이제 휴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대원총회 하면 입시를 많이 하는데 한 10시쯤에 휴유를 시작해서 조합장 인사하고 그동안 행했던 이러한 농업 사업들 막 홍보하고 또 우수한 조합원들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건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획상무나 아니면 뭐 전문인이 나와서 쭉 설명하죠. 설명 끝나면 우리 저번에 한번 보니까 11시 40분이 됐더라고요. 설명 끝나니까. 그리고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대원들을 쳐다보니까 엉덩이가 다들 들썩들썩해요. 이거 12시에 누구랑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마음들이 다들 이렇게 붕 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루하고 또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어떻게 자세하게 또 부풀려서 설명을 하겠죠. 농협에서 잘한 것은 엄청 홍보를 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농협에서 문제 있는 것들은 설명을 할까요? 우리 대원들에게? 설명을 안 하죠. 하도 대충 그냥 쭉 지나가 버리고 좀 부족한 것은 감춰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획상무가 그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야, 저대로만 하면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거를 듣는 대원들은 꼭 시효 끝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사업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만장일치로 승계시켜 주자고 하시는 분들 꼭 계시잖아요. 그러면 질문과 토론도 없이도 일사천리로 모든 희우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주인의식을 갖자. 정말 그 농협돈이 내 돈이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드는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진짜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인데 주인 대접을 않는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주인의식들이 없어요. 전혀. 관심들이 벌써 없어요. 농협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인상 올라와도 그 내용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다 그냥 통과시켜 줘요. 정말 내 주머니에서 우리 집안 살림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하면 항상 이롭고 여럿이 함께 해야 되죠. 적어도 이제 대원총회에서 한 5명 정도 이상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5명도 진짜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저희들이 농협계획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냥 나라값 떨어지면 그때 가서 으쌰으쌰 한번 하고 또 농협에 여러 가지 부실 사건 생기면 그때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고 사안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이렇게 돼서는 농협이 바꿔질 수가 없는 구조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다가 중단하고 해서는 절대 농협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론이라고 결론인데요. 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농협은 조합원의 수준과 같다. 우리 농협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그 근본 원인은 그 조합원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조합원의 수준이 높아지면요. 그 밑에서 직원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배기나요? 조합원들 의식수이 높아가지고 매일가 직원들에게 야, 왜 이것 안 해? 이것도 해야지. 경제사업도 해야지. 지도사업도 해. 그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직원들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은 조합원의 수준과 똑같더라. 두 번째는 농협은 아는 만큼만 바꿀 수 있다. 모르는 것은 절대 못 바꿉니다. 직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에 불리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한다. 그 기본적인 생리죠. 그래서 우리들이 농협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물어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다 잘하는 것 같죠. 걔들 말만 들으면. 그래서 농협은 아는 만큼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조합원이 변해야 농협이 변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 저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거부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은 저는 이 농협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